세계 3위 국방비를 쓰는 군대가 졌습니다. 상대는 변변한 궁전 하나 없는 산악 민병대였죠.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난 10년간 25,000발이 넘는 폭탄을 쏟아부었지만 이 조직은 사라지기는커녕 예멘의 수도를 점령하고 홍해 전체를 자기 앞마당처럼 막아버렸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에선 5달 만에 전투기 3대가 바다에 추락했고 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해군 구축함은 무려 10시간 넘게 드론과 미사일을 막기 위해 필사적인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190척이 넘는 배를 공격했고 그중 4척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왜 지금 당장 한국의 장바구니 물가와 직결되는 걸까요? 오늘은 미국조차 포기하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꺾지 못한 이 조직, 예멘의 후티 반군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이유를 그 시작부터 차근차근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게 왜 남의 일이 아닌지부터 살펴보죠.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유럽으로 가는 배가 홍해를 통과하지 못하면 아프리카 남단의 희망봉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운항거리가 0km나 늘어나고 시간은 최대 2주나 더 걸립니다. 유류비, 보험료, 인건비가 전부 오르는 거죠. 실제로 유럽 항로의 컨테이너 운임은 20%를 넘어섰고 HMM이나 현대글로비스 같은 한국 해운사들도 2023년 12월부터 홍해를 아예 포기하고 희망봉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결국 우리가 사는 물건값에 더해집니다. 2019년에는 후티가 한국 국적 선박을 직접 납포하기도 했습니다. 후티라는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의 장바구니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조직이 어디서 나타나 왜 이렇게 강해졌는지 제대로 알아봐야겠죠. 예멘이라는 나라는 독특한 종교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35에서 40%가 자이드파라는 이슬람 분파입니다. 시아파에서 갈라져 나왔지만 실제로는 수니파에 꽤 가깝습니다. 시아파도 수니파도 아닌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독특한 사람들이죠. 중요한 건 이 자이드파가 9세기부터 1962년까지 무려 1000년 넘게 예멘 북부를 지배해왔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사로 치면 고려 건국부터 현대에 이르는 기간입니다. 이들은 해발 500에서 500m의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완전히 독자적으로 자신들만의 문화와 법, 정체성을 만들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오랜 균형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돈을 들고 왔거든요. 사우디는 자신들의 국교인 와하비즘, 즉 이슬람 분파 중 가장 보수적인 근본주의를 예멘에 퍼뜨리려 했습니다. 그 방식이 교묘했죠. 사다 지역에만 수십 개의 와하비즘 종교학교를 세웠는데 이 학교들은 전부 무료였습니다. 수백 년 된 한국의 전통 서당이 있는데 어느 날 바로 옆에 외국 자본이 들어와 최신 시설의 수업료까지 공짜인 학교를 줄지어 세운 격입니다. 당연히 가난한 집 아이들부터 그쪽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이드파 청년들이 하나둘 떠나자 전통교육기관들은 학생이 없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군사력이 아닌 교육으로 침투한 겁니다. 무료 학교가 하나 생길 때마다 자이드파 학교가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종교적 정체성이 외부 자본과 교육 시스템에 의해 조용히 지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현지 원로들 사이에선 이걸 전쟁보다 더 무서운 침략이라고 부르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런 위기감 속에서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후세인 바드레딘 아루티. 그는 예멘 북부 사다 출신의 종교학자이자 1993년에는 국회의원까지 지냈던 인물입니다. 자이드파 교육이 무너지는 걸 지켜보던 그는 1990년대 후반 신앙의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조용히 교육운동을 시작합니다. 초기 목표는 간단했습니다. 청년들에게 캠프 형식으로 자이드파 경전을 다시 가르치고 그들의 뿌리를 알려주는 것, 무기도 폭력도 없었습니다. 교실에서 시작된 조용한 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슬람 세계 전역에서 반미 감정이 폭발했고 후세인 아루티는 그 분노를 정치적 에너지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금요 예배가 끝나면 모스크 앞에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같은 구호가 내걸렸고 이는 사다를 넘어 예멘 북부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예멘 정부는 이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당시 살레 대통령은 이 운동을 이란과 연계된 체제 전복 세력으로 규정하고 탄압에 나섰습니다.
2004년 6월 정부군이 후세인 아루티를 체포하기 위해 사다로 진입했습니다. 후세인 아루티는 갈림길에 섰습니다. 순순히 잡히거나 아니면 싸우거나 그는 싸움을 택했습니다. 수천 명의 추종자들이 그를 따라 산으로 올라갔고 이것이 후티 무장 조직의 첫 전투가 되었습니다. 제대로 된 훈련 한번 받아본 적 없는 이들이 소총을 들고 정규군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해 9월 후세인 아루티는 전투 중 사망합니다. 보통은 여기서 끝이죠. 한국의 동학농민운동도 전봉준이 체포된 후 급격히 힘을 잃었잖아요. 하지만 후티는 달랐습니다. 순교자를 얻은 조직은 오히려 더 단단하게 뭉쳤고 그의 동생인 압둘 말리크 아루티가 그 자리를 이어받으면서 조직은 사망한 형의 이름을 따 후티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명칭은 안사르 알라, 신의 지지자들이란 뜻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2004년부터 2010년까지 예멘 정부는 후티를 상대로 무려 6차례의 전면전을 벌입니다. 매번 공군 폭격이 동원되고 지상군이 총출동했지만 후티는 그때마다 살아남았습니다.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이들은 생존하는 방법 그 자체를 시스템으로 만들었습니다. 6번의 전쟁 동안 피를 흘리며 어디에 매복해야 효과적인지, 어느 계곡으로 후퇴해야 안전한지, 어떻게 보급을 유지하는지를 체득한 겁니다. 실전이 곧 그들의 훈련장이었던 셈이죠. 그렇다면 후티는 어떻게 6번의 전쟁에서 살아남았을까요? 핵심은 바로 지형에 있었습니다. 사하다 지역은 깊은 계곡들이 실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험준한 산악지대입니다. 포장도로는 거의 없고 위에서 내려다봐도 계곡 깊은 곳까지 시야가 닿지 않습니다. 일교차가 극심해 안개가 자주 발생했고 그 결과 아무리 비싼 최첨단 열화상 장비도 여기선 제대로 먹히지 않았습니다. 기갑부대의 진입은 아예 불가능하고 대규모 병력 이동 역시 사실상 불가능한 그런 환경인 거죠. 정규군에게는 그야말로 악몽 같은 지형이지만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천혜의 요새였죠. 어느 계곡이 몸을 숨기기 좋은지, 어느 능선에서 시야가 트이는지, 드론을 피하려면 어디로 돌아야 하는지를 감각적으로 압니다.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이 장진호의 험준한 산악 지형을 이용해 미군을 포위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지형을 꿰뚫고 있는 쪽이 전쟁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바로 그 근본적인 원칙 말입니다. 바로 그 원칙이 이곳에 적용된 겁니다. 이후의 전술 또한 이 지형에 완벽하게 맞춰졌죠. 핵심은 분산, 은폐, 기습, 그리고 고정된 지휘부의 완전한 부재였습니다. 부대를 작은 그룹으로 쪼개서 각자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한 겁니다. 중심부가 파괴되어도 각 부대가 알아서 싸울 수 있는 구조, 즉 머리가 잘려도 몸통은 계속 움직이는 시스템이었죠. 사우디 공군 조종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억 원짜리 전투기를 몰고 날아왔는데 어제까지 병력이 모여있던 계곡이 오늘 와보니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사람의 흔적은 있는데 사람은 없죠. 이미 산악지대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진 뒤입니다. 폭탄을 떨어뜨려봤자 바위와 흙먼지만 날아갈 뿐이죠. 이런 일이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바로 전투원과 민간인을 구별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전투가 없을 때 후티 전사들은 밭을 갈고 시장에서 술을 마시며 평범한 마을 주민으로 살았습니다. 밤이 되거나 공습이 뜸해지면 다시 무기를 들었죠. 이런 구조에선 폭격이 전투원이 아닌 마을 전체를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2015년에는 사하다에 있던 국경 없는 의사회 병원이 공습으로 폭파됐고 2016년에는 장례식장에 폭탄이 떨어져 140명이 넘는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엔은 예멘을 세계 최악의 인도주의 위기 지역으로 지정했고 2023년까지 직간접 사망자는 3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살아남은 사람들은 오히려 후티 쪽으로 더 강하게 결집했습니다. 공습은 저항을 약화시킨 게 아니라 정반대로 더 키웠습니다. 여기에 주민정보망이 더해졌습니다. 사우디 전투기가 어디서 오는지, 지상군이 어느 길로 이동하는지 등의 정보가 산 곳곳에 사는 주민들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달됐습니다. 인공위성이나 레이더가 아닌 사람이 바로 후티의 정보망이었던 겁니다. 건물은 폭탄으로 무너뜨릴 수 있지만 사람 사이의 신뢰는 폭탄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우디 연합군이 마주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후티의 힘은 사하다 산악 지역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나라 전체를 뒤흔들 기회는 아직 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2011년 중동을 휩쓴 아랍의 봄과 함께 그 기회가 열립니다. 33년간 예멘을 철권 통치하던 살레 대통령이 쫓겨나고 하디라는 인물이 새 대통령이 됐지만 이 정권은 속빈 강정이었습니다. 군은 여러 파벌로 분열되어 있었고 중앙정부의 명령이 지방까지 전혀 전달되지 않는 곳도 많았습니다. 후티는 이 권력 공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선택을 합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던 살레 전 대통령과 손을 잡은 겁니다. 살레에게 충성하는 수만 명의 공화국 수비대 병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디 정부의 말은 듣지 않고 오직 살레의 명령만 따랐습니다. 하디 정부와 사우디의 영향력이라는 공동의 적에 맞서기 위해 적과 적이 손을 잡은 셈이죠. 이 기묘한 동맹은 예멘의 역사를 통째로 바꿔놓습니다. 2014년 초부터 후티는 사하다를 넘어 주변 지역을 하나씩 장악하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전투가 필요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살레 파벌의 군부대가 길을 터주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2014년 9월 21일 후티 세력은 수도 관할 구역으로 들어섭니다. 놀랍게도 대규모 전투는 거의 없었습니다. 정규군 간의 큰 교전 없이 수도가 너무나도 허무하게 함락된 겁니다. 결국 2015년 1월 하디 대통령은 남부 도시인 아덴으로 도망치고 맙니다. 산골의 종교 교육 운동에서 시작된 조직이 나라의 심장부를 장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것이 사우디아라비아에게도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후티는 이란과 가까운 시아파 무장 조직입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바로 국경 아래의 이란의 동맹 세력이 나라 하나를 통째로 장악한 셈이었습니다. 바로 옆집의 적대 세력이 이사온 꼴이나 마찬가지였죠. 결국 사우디아라비아는 즉각적인 군사 개입을 결정합니다. 2015년 3월 26일 새벽 사우디를 포함한 아랍연합군의 전투기들이 예멘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미국은 정보 공유와 공중 급유를 담당했고 영국은 무기를 팔고 심지어 작전 자문까지 해주었습니다. F-15 유로파이터 같은 최신의 전투기들이 투입됐고 사우디 국방부 관계자는 외신 인터뷰에서 이렇게 자신했습니다. 몇 주면 충분할 거라고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전쟁은 10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후티는 방어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역습에 나섰습니다. 2017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 킹 칼리드 국제공항 근처로 탄도미사일이 날아드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너희의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다는 일종의 메시지였죠. 그리고 2019년 9월 14일 전 세계를 경악시킨 사건이 터집니다. 사우디 아람코의 아부카이크 정유시설을 드론과 순항미사일로 공격한 겁니다. 이곳은 사우디 원유의 거의 절반을 처리하는 세계 최대 석유시설입니다. 이 단 한 번의 공격으로 하루 570만 배럴의 생산이 즉각 중단됐고 다음날 유가는 14% 이상 폭등했습니다. 현대 전쟁 역사상 단 한 번의 작전으로 세계 에너지 시장을 이 정도로 뒤흔든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외부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역공하는 동안 내부에서는 그야말로 피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후티가 수도를 장악할 수 있었던 건 살레 전 대통령과 손을 잡았기 때문이었죠. 2017년 12월 살레는 갑자기 TV에 나와 후티와의 동맹을 끝내겠다고 선언합니다.